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가장 흥미로운 장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하나만 바꾸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며요.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찾아오길, 누군가 당신을 알아봐 주길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기다림을 끝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30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시간에 대한 착각부터 풀어야 합니다. 당신이 60대라면 평균적으로 당신 앞에는 아직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에서 60대까지가 3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60이 넘으면 많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환상 때문입니다. 은퇴라는 단어, 노년이라는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시선이 우리를 가둡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생산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고통을 피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고통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고, 직장에 다녀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그 어떤 의무도 당신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처음으로 온전히 당신 것이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써야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편안한 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는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순히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재미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행복합니다. 드디어 일에서 벗어났고, 매일 늦잠을 잘 수 있고, TV를 보며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어떤 일에 필요한 존재, 그 감각이 사라지면 우리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식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물러났고,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우울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의 새로운 쓸모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의미는 혼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미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이 60대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중 일부는 스쳐 지나갔고, 일부는 깊은 관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줄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의미도 함께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양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 건강에 좋고 나쁨보다 더 강력한 행복의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고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60이 넘으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는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경험,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봉사단체에서 작은 일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기만 하면 손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철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는 것은 존재의 확장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주는 행위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월급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전환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나를 비우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는 행위는 나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어린 손주에게 그림을 가르쳐 준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때로는 돈도 씁니다. 겉으로 보면 당신이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손주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손주가 할아버지 덕분에 그림이 재밌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채워집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미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실제로 주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경험을 나누십시오. 당신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보물입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 말 들어라 식으로 가르치려 들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며 이야기로 풀면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둘째, 시간을 나누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도 의미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세상은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경쟁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주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재미있는 노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돌멩이 하나, 개미 한 마리, 구름의 모양까지도 그들에게는 경이로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모험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호기심을 잃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완전히 호기심을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바로 이것이 노후를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80세의 뇌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호기심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큽니다. 대신 당신이 늘 궁금했던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구름은 왜 흰색일까? 고양이는 왜 항상 발로 착지할까? 내가 사는 동네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작은 궁금증 하나를 잡고 그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도서관에 가도 좋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좋습니다. 둘째,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는 생각은 호기심을 죽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실수합니다. 서툽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은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당신이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호기심은 당신을 고립에서 구해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연결됩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과정에서 삶은 다시 역동적이 됩니다. 반대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점점 좁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같은 TV 프로그램만 보고 같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같은 생각만 반복합니다. 그렇게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호기심 하나만 되살리면 세계는 다시 넓어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호기심을 어디에 쏟아야 가장 의미 있을까요? 그 답을 다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목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취직하기, 결혼하기, 집 사기, 자녀 키우기. 그런데 60이 넘으면 그 목표들이 대부분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룰 게 없어.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당신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목표는 대부분 얻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위, 돈, 인정. 하지만 노년의 목표는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올해 안에 손주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해서 남기겠다. 이것은 얻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또 다른 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하면서 동네의 나무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일기로 기록하겠다. 이것 역시 누가 평가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당신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목표는 달성 가능하고 달성하면 성취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이크로 목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하루에 한 문장 일기 쓰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나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당신의 삶에는 리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바로 재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목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재미있는 삶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반드시 재미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매일 다르게 삽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유로운데 오히려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구조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루틴은 당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위에서 창조성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늦잠을 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훨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정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하늘 보기, 간단한 체조하기.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의 시작을 만듭니다. 둘째, 점심 전후 루틴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친구와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후 많은 분이 TV 앞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기를 쓰는 시간,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이 있으면 당신의 삶은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루틴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루틴은 당신을 지지하는 틀이지, 당신을 구속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때로는 루틴을 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틴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시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노년에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늘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TV를 켜고 라디오를 틀고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만납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였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나는 매일 저녁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고,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둘째, 고독 속에서 창조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혼자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창조의 시간이 당신에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견디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고독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독과 관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몸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역설적으로 몸을 쓰지 않을수록 더 빨리 늙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70대와 운동하지 않는 70대의 뇌 활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책하면서 당신은 세상을 다시 봅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꽃이 피어 있고 새로운 가게가 생겼고 이웃이 인사를 건넵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첫째,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매일 1시간 걷겠다는 목표는 3일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 10분만 걷겠다고 시작하십시오. 10분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분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20분, 30분이 됩니다. 둘째, 즐거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걷기가 지루하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으십시오. 아니면 친구와 함께 걸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걷기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요가, 태극권, 수영, 자전거 타기, 심지어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재미있어집니다. 하지만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시선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다음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재미있는 노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나는 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지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보면 당신의 하루는 우울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걸을 수 있어. 눈이 침침하지만 안경을 쓰면 책을 읽을 수 있어.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당신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긍정재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손주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늘 없는 것, 잃은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저 사람은 자식들이 더 잘 찾아와. 저 사람은 돈이 더 많아.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1년 전보다 나는 더 평화로워졌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지혜로워. 둘째, 매일 하나씩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순간이 좋았지 하는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으로 음미하십시오. 셋째,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자식에게 내가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이웃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라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면 감사는 더 깊어집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몸에 배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감사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제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당했고, 무시당했고, 오해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이 상처들은 과거의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울함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착이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당신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일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별거 아니었어 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내려놓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제 이 일에서 자유로워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제 현재를 살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만큼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이런 자책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그때 아는 만큼만 알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했어. 용서와 내려놓음이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재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당신이 살아온 방식,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손주들이 자라서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산의 액수입니까? 아니면 할머니의 따뜻함, 지혜, 용기입니까?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유산이 됩니다. 첫째,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에게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이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뿌리가 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살아서 보여주십시오. 정직하게 살고,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것들이 말보다 강력한 교육입니다. 셋째,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정원일 수도 있고, 요리 레시피일 수도 있고, 손으로 만든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깊은 만족입니다. 하지만 유산을 남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본론의 주제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는 것,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산책하면서 걱정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희미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삶은 선명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차를 마신다고 가정합시다. 보통은 차를 마시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에 느껴지는 찻잔의 온기, 코끝에 닿는 차의 향기, 입안에 퍼지는 맛,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러면 차 한 잔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주변을 느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순간은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불안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미있는 노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재미는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미래를 기대하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지만, 진짜 생생한 재미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착각을 풀었고,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웠고,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을 되살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고독을 즐기고, 몸을 움직이고, 감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았고, 유산을 생각했고, 현재를 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재미있는 노후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능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를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삶이 저절로 재미있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 갑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을 돌보고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당신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됩니다. 호기심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당신은 여전히 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면 매일이 선물입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당신의 노후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는 잘 살 차례입니다. 재미있게 살 차례입니다. 의미 있게 살 차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이 꿈꾸는 대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